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4,900조 비폭탄에 비둘기 하늘마저 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코스피 3000 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3000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자, 연초부터 개인들의 대거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1월 4일날 1조 원, 1월 5일날 7천억 원, 그리고 1월 6일날 무려 1조 7천억 원이 유입되면서 대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하락을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증시에 투입 가능한 투자자 예탁금이 68조 원을 넘고 종합자산 관리 계좌에 있는 잔고가 66조 원이 넘기 때문에 130조 원 가까운 추가 실탄이 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역시 모든 지역에서 급등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은요, 주로 수도권 지역과 세종시 일부 광역시 지역에서 급등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매매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도 심상치가 않아요. 경기도 지역의 12월 거래량이 벌써 17,400건이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3만 건 넘는다 말씀드렸고 명확한 과열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서울 같은 경우도 이번에 12월 달에 뚜렷한 회복 조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과열이 재현될 가능성,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이 생각날 정도의 유동성 장세예요. 증시와 부동산 모두 다 폭등 상황인데, 자, 일본 역시도 거의 2.5%포인트 낮춘 기준금리에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자, 지금 이 상황이 1, 2년 정도 지속되면 분명히 무슨 일 날 것 같다. 여러분들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경제 수장들의 신년 인사도 유동성에 따른 부채 증가 경고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산 버블과 부채 문제 심각 한 목소리를 경고한 건데요. 이조랑군의 총재는 금융 실물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이고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임을 경고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에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경고했고요.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부채 누적과 한계 기업의 누중 등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동성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인 한국은행이 연일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벌린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2020년 5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신년사 보잖아요. 앞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다만 금융 불균형 누중 위험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한층 유의하겠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신년사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수준에서 신년사가 나오다 보니까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대서특필했냐,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랬더니 그냥 바로 자산시장에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불을 지른 것은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자산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말을 바꾼 거예요. 자, 단 3일 만에 개인의 매수세로 증시가 급등을 하니까, 자, 유동성 공급으로 잠재된 금융 리스크 올해 본격 드러날 것,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부분이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재는요,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올해는 금융권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번 기회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보는 취약 부분은 뭘 볼까요?
자, 금융 불안 같은 요소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겠죠. 왜냐면 이제 수치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어떤 위기를 가져올까 그 부분을 참고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준환 총재가 GDP의 100%가 넘는 가계부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일단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도가 높더라.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처럼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까지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산 가치가 높을 때 이야기고요. 떨어질 때 계산해서 이 금융 리스크를 방지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경제수장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세를 어떻게 막을까요? 이미 GDP의 101%가 넘어간 가계 신용, 그리고 GDP 대비 110%가 넘어선 기업 신용,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출구 전략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완화적 통화정책도 중단을 하면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를 하고 있어요. 자, 올해 중으로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산시장 쏠림을 막기 위해서 아예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과도한 대출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구조 개혁도 나선다는 부분이죠. 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긴축에 나선 이유 간단합니다. 민간 신용 GDP 대비 226%나 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도 211%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넉넉고 금융 시스템 불안 요소 찾아보겠다, 여유있게 한가롭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작년처럼 대응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가계부채가 더욱더 폭증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연관이 어느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매 가격이 급등할 때 가계부채가 급증할까요? 최근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요, 의외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이상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왜 나타났을까요? 매매가보다 전세가 비율을 보셔야 돼요. 2015년부터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니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 수요자가요, 실수요자로 대거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려나가고요. 부족한 부분을 이제 신용대출로 늘려나가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인데, 지금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수요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가계부채는 올해 가장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시장 쏠림을 막는 방법, 아까 중국에서 했던 대출 총량 규제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신용대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를 월 2조 원대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DSR 규제 강화 방안이 1분기 정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강력한 신용대출 억제책이 나왔다가 1월에 한도가 다시 들어오니까 최근에 신용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다시 이제 대출 창구의 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 2조 원대 신용대출 증가세에서 더 묶을지 말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 큰 규제는 무엇이다? 바로 예대율 규제 강화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은행권,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모두 다 99%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은 미리 고금리 예금을 미리 받아서 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1금융권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때 돼가지고 예대율 규제를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신용대출 많이 받았던 이유가 2%라는 저금리 기조 덕분이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분위기로 가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 꺼낼 수 있을까요? 못 꺼내요. 왜 못 꺼내냐? 코로나 3차 유행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못 하는데, 이게 백신 등으로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면은 적어도 2분기 경유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깜빡이는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은요, 경제가 분명히 좋아되는 신호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지속될 때 이제 언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경제 충격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서 천천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올 때까지 기준금리 올리지는 않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오는 사례는 대부분 물가 상승률 압박이었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소비자 물가는 언제 오를 것 같냐? 저는 2022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요, 지금 원유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일 뿐더러 추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많이 작용했었던 이제 공공 서비스, 특히 고교 납입금 등이 이번에 이제 2022년부터 제외가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한 0.3%포인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빠른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 그에 따른 이제 통계 제도 변화에 따라서 2022년부터는 물가 조짐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